roku. Te stare samoloty zastąpione zostaną nowoczesnymi samolotami FA-50. To będzie skok generacyjny. Można powiedzieć, że skok o dwie.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기습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초기 강대국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과 전선이 돌파당하고 수도 키이우가 함락될 위기로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예상하였으나 우크라이나군의 항전과 대통령 젤린스키의 확고한 의지로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주목한 미국과 나토, 서방 세계의 지속적인 군수무기 및 금융물자 지원을 통하여 개전으로부터 8개월이 지난 현재 전선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인접국인 폴란드는 전쟁 기간 동안 21세기 이후 어떤 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군비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군축이 대세였던 유럽, 나토 역사상 가장 큰 무기 획득 사업을 진행하는 폴란드, 특히 대한민국으로부터 금액으로만 20조가 넘는 최대의 무기 획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K2 전차와 K239 천무의 경우 한국 육군보다 더 많은 수량을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전력 증강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발주 계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기 전력 사업은 단순 성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여러 정치적 이슈도 포함됩니다. 폴란드의 군사 정치 역사 지리의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무기 도입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밀리터리 밸런스는 안보 국방 전략을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근대 폴란드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동유럽 국가입니다. 현재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 성장률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함께 수도인 바르샤바는 고층 빌딩이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과 소련의 격전지로 국토가 황폐화되었었습니다. 폴란드의 역사는 독일, 러시아와의 전쟁과 생존의 역사입니다. 폴란드도 16, 17세기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대공국 당시 동유럽의 최강대국으로 러시아 공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유럽의 최강자 중 하나였습니다. 최강 유럽 기병대 중 하나인 윈드후사르의 활약도 이때였습니다.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제국, 러시아 제국으로부터의 외부적 전쟁과 대립으로 3번에 걸친 분할로 결국 영토가 소멸되었습니다. 1차 대전 후 다시 수립된 폴란드는 얼마 되지 않아 나치 독일의 단지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Halo, halo, czy nas słyszycie? To nasz ostatni komunikat. Dziś oddziały niemieckie wkroczyły do Warszawy. Braterskie pozdrowienie przesyłamy żołnierzom polskim walczącym na Helu i wszystkim walczącym gdziekolwiek się jeszcze znajdują. Jeszcze Polska nie zginęła. Niech żyje Polska! 독일 소련으로부터 협공으로 피점령되어 분할된 폴란드에서 소련은 카틴 대학살로 불리우는 폴란드의 엘리트층을 학살하였습니다. 2차 대전 후 승전국이 된 소련에 의해 폴란드의 영토는 다시 재설정되었으며 공산화되어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하여 동독과 함께 바르샤바 동맹의 최전방으로서 총알바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군에 대항하는 구소련식 제파 공격 교리의 선봉부대로서 100만이 넘는 거대한 병력을 운용하였습니다. 동독과 함께 바르샤바 조약군의 주력군이자 최정 예부대로서 군사력만 키운 병영국가의 상태였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던 냉전도 결국 소련과 공산진영의 몰락과 함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며 냉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또한 오랜 공산화에서 탈출하여 민주주의 국가인 제3공화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나토와 유로에 편입되어 서방세계 국가로 탈바꿈한 폴란드는 유로권으로부터의 지원과 뒤늦은 산업화에 동참하며 자유시장주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세기 동안 러시아와 독일에 의해 나라의 존망이 좌우되었던 폴란드. 겨울잠에서 깨어나 다시 표효하려는 불곰을 모든 유럽 국가가 경고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국경선을 마주한 폴란드는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갑작스러운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은 냉전 이후 유럽에서의 최초의 전면전으로 전쟁 초기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여 전선은 원점으로 고착 상태에 이른 상태이지만 유럽은 구소련 시절을 생각하며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다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토 핵심인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군축과 세계 평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방위비 사용으로 군사무기 가동률과 병력수는 최저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절 나토 회원국의 군사력 대비 10분의 1로 감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토의 최전방인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진다면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되기 때문에 군사무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PT-91전차 포함 전력의 절반에 가까운 대규모의 기갑 장비를 지원한 폴란드는 전쟁 초반부터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장비와 물자를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받는 조건이었지만 당장 전체 기갑 전력의 절반 정도의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빠른 전력 공백 대체를 위해 미국의 미주방위군 치장물자인 M1A1SA를 도입하였고 기존 보유 중인 레오파드2의 업그레이드 계약의 빠른 납기를 독일에 요청하였으나 나토와 유럽의 병기창이었던 독일도 군축으로 인하여 라인을 저율 생산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생산 및 개수가 어려운 것이 현 상황입니다. 특히 독일하면 2차 대전의 티이거 전차를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고성능 지상무기 체계를 개발 생산해왔으며 현재 레오파드2 또한 세계 최고의 MBT이지만 기본 설계가 오래되었으며 업그레이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대안으로 한국의 방위산업과 무기체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지리적 환경을 보면 평지가 이어지는 유럽의 평야지대에 위치합니다. 폴란드 국토의 90%는 평평한 평지가 이어지는 지형으로 언덕이 200m가 넘어가는 곳이 찾기가 힘든 평야입니다. 좀 더 멀리 위성으로 유럽을 보면 러시아로부터 프랑스까지 유럽의 대평원 지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이런 대평원 지대의 한복판, 곡창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요인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병, 포병, 기갑 부대가 중요 전력으로 운용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대평원 지대에서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토의 최전선으로서 과거 냉전 시기의 서독의 역할을 현재 폴란드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폴란드의 국경선, 수알키 회랑이 있습니다. 러시아 영토인 칼리닝그라드, 우방국인 리투아니아와 국경 지역인 곳으로 나토 회원국인 발트 3국의 생명선이자 러시아가 지리적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위치입니다. 러시아가 형제국 벨로루시와 함께 포위 돌파를 시도할 확률이 높은 곳으로 2018년 폴란드 및 발트 3국의 파병 요청으로 미군과 나토군이 병력을 주둔 배치하고 있는 또 다른 화약고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또한 이번 출고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K23 구천무를 배치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 예정인 K2PL과는 달리 긴급 출고되는 K2 전차 직도입분의 명칭이 K2 게필러로 명명된 이유는 리투아니아와의 국경선인 수알키회랑의 개배 공간을 K2 전차로 억제하겠다는 상징적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국방 겉댈 수 없는 폴란드의 정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는 대통령과 총리, 의회를 법과정의당이 현재 집권 중에 있습니다. 폴란드의 현 집권 세력 법과정의당은 보수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우파로서 의회에서 일여당이지만 의석 단독 과반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쟁을 통해 군축으로 무능해진 이유와 대비되는 결단력 있는 폴란드 정부의 모습으로 지지층 확보를 하려는 목적도 존재합니다. 특히 구독일 지역은 법과정의당의 반독일, 독일 배척 정책에 반대 중으로 이번 전쟁을 계기로 군사적 역량이 중요한 지금 지지 지역은 물론 구독일 지역의 지지권 확대를 통하여 현 정권의 지지율을 굳건히 하고 23년 11월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우위를 점하려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폴란드 주요 정부 인사가 무기 도입 사업을 홍보하며 한국 무기 계약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 국방장관 겸 부총리가 기술 이전을 통한 자국 생산 능력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폴란드의 1년 전체 방위비 예산을 2배가 넘는 막대한 예산으로 이번 무기 도입에 대하여 폴란드 내에서도 경제 상황 대비 무리가 아닌가 하는 찬반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전체적인 여론은 힘이 약하여 나라가 멸망했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 및 무기 도입, 국방력 강화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2004년) 뒤늦게 EU 회원국이 된 폴란드는 빠르게 자본주의 체제 경제 구조를 받아들여서 동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EU 편입 이후 가파른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낙농업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폴란드는 EU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한화로 47조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EU는 2020년 폴란드의 정치적 이슈를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였고 폴란드는 이에 대항하여 21년 EU를 탈퇴하는 폴렉시트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EU와 폴란드의 불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단 마무리되었으나 폴란드의 집권 세력인 법과정의당과 대중 여론은 EU와 독일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폴란드는 독일에게 2차 대전 피해금으로 우리 돈 1752조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독일은 곧바로 단호한 거부 의견을 발표했고 폴란드 독일 양국의 정치 세력과 대중들의 여론 및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물론 독일과도 결코 좋지 못했던 폴란드의 정치권과 여론도 이번 무기 도입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약 1000대의 K2 갭필러 및 K2PL 전차, 680여 대의 K9PL 자주포, FA50, 블록 20 48대, 마지막으로 K239 천무, MLRS 288대. 그럼 왜 이처럼 한국의 무기를 전략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성비 뛰어난 성능, 빠른 전력 증강. 긴급하게 폴란드가 전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2차 대전의 교훈입니다.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30만의 병력으로 결코 약체의 군대가 아니었으며 독일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하여 군대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당시 공업력을 키우고 있었으며 독일의 침공을 1942년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폴란드 전차와 폭격기의 성능은 나치 독일과 비교하여 비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빠른 전쟁 발발과 독일의 전격전과 소련의 침공으로 최전방과 후방을 강대국의 동시 공격을 당한 폴란드군은 빠르게 무너져 버립니다. 역사의 가정은 의미 없지만 2차 대전이 늦게 발발하거나 소련의 양면 침공이 없었다면 폴란드는 좀 더 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대비해 최전방인 폴란드가 급하게 전력 확보를 하려는 것이며 현 시점에서 나토 사양의 무기를 대규모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폴란드의 기술 확보 및 자체 생산 의지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대비해 최전방인 폴란드가 급하게 전력 확보를 하려는 것이며 오래된 동구권 기반의 낙후된 기술력으로 나토 헌을 위해 서구권 기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독일, 프랑스의 차기 전차 공동 개발 프로젝트인 MGCS 사업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했고 대안으로 한국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과의 오래된 불신 관계와 갑작스러운 전쟁 발발로 인해 긴급한 전력 확충이 가능한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였습니다. 한국 또한 미국을 주도로 하는 서방 진영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로 2022년부터 가입되어 유럽의 EU로부터 전략적 협의가 가능한 이해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무기 자체의 신뢰성과 성능 또한 이미 2016년 K9 차대를 이용한 폴란드 크랩 자주포 개량을 업체 주도하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폴란드군은 운용 및 데이터 확보를 통해 이미 성능을 검증한 상태이며 여러 글로벌 운용 국가의 무기 수출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의 실적과 성능이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
무기체계 호환성을 염두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나토 표준 같은 서방 무기체계와 쉽게 호환이 가능한 점과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인색한 기술 이전에 비하면 좀 더 유연한 테크놀로지 트레이드 옵셋을 제공하며 무기 운용국의 요구사항에 따른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 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강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폴란드 또한 자국 내 전장관리, BMS인 토파즈를 통해 전투전술통신체계를 구축 중이었으며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중요평가 항목으로 한국은 모든 체계에 통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국 내 라이센스 무기 생산과 기술 확보를 위하는 폴란드의 요청을 충족하는 것이 한국만이었습니다. 보급이 중요한 현대전에서 무기와 탄약을 자국 내에서 충당하고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해 한국의 기술을 흡수해서 R&D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288대를 도입 계약한 천문은 미국의 하이마스 대비 30% 저렴한 뛰어난 가성비와 동급 무기체계로 미국 외에 한국만 보유 중인 유도로켓 탄도탄 기술처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여러 요소가 맞아떨어져 국방무기 수출 역사상 최대의 계약 거래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번 폴란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와 같은 방산 수출을 통해서 방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라인 가동과 기반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이익으로 차세대 무기 개발 및 R&D에 유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폴란드라는 유럽 내에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여 향후 미래의 전면 전시, 탄약, 군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기존 무기 수출국 탑티어 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K3 전차, K9A3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미래의 세계 무기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기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소 계약 등 민간 경제 분야 협력 등을 통하여 폴란드 또한 한국을 자국의 국방력 및 경제 발전의 롤 모델로 성장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폴란드 국채 또한 9%를 넘는 상황으로 폴란드 내에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 EU에서는 엄청난 무기 도입에 대한 견제 및 러시아 침공을 하려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폴란드 군수청 대변인인 크지슈토프 플라텍 대령은 손자병법을 인용하여 폴란드를 공격할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어라고 트위터에 공개하였으며 많은 폴란드 여론이 동조하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전쟁이 확정되지 말고 평화가 오길 바라며 수출된 무기 체계를 통해 폴란드의 발전과 자국 수호의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된 신냉전의 시대. 세계의 이슈 및 상황을 지정학적 위치, 국가 간 전략을 통해 다자적으로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구독을 통해 새로운 영상과 분석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